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달라 당부했는데요. 여야 입장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라든지 응원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북측의 어떤 의사를 타진을 해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북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축구협회 그리고 현재 그 상황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필요한 노력들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 북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월드컵 2차 예선 경기가 열립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응원단과 중계, 취재진 등이 없는 깜깜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일성 경기장 경기를 다녀온 축구협회 관계자이기도 한 한준희 해설위원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0.9%포인트 격차로 좁혀진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중도층이 한국당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권순정 본부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이동형 뉴스정의 승부 시작합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네요. 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조국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사퇴 입장문을 오늘 오후 2시에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예. 조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의 부담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국민들을 향해 사과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조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수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어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에 관한 내용도 말미에 좀 있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장문이 나왔고 퇴근길에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요. 예. 거기서 조 장관은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검찰개혁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다. 더 주요하게는 국민들이 마무리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가족들 문제도 있었을 테고 본인도 밝혔습니다만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중도에서는 자한당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점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내 의원들 제가 좀 만나보면 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촛불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국 장관 지지세가 높은 것 같은데 다당 민심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지역구 의원들 제가 좀 만나봤는데요. 예. 그런 면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보회의 주재하면서 관련해서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다라면서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 장관의 거치 결단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들을 실현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 이런 의중이 좀 담긴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그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에 큰 발걸음을 떼는 그런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조 장관이 소명을 나름대로 완수하고 물러난다 이런 것을 평가한 발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 조국 장관이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내어놨기 때문에 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의 문제점도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네, 언론을 향한 메시지로 내놨는데요. 문재인 예. 대통령은 언론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박종호 기자는 본인이 기자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번 조국 정국에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들 대통령 이야기처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네, 동감을 하고요. 예. 특히 뭐 경주마식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쪽 얘기, 특히 수사기관의 얘기만 받아 쓰는 예. 그런 문제점들 좀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촛불 집회 취재 나가서도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론 바뀌어야 된다, 좀 잘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 개혁 그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국 정국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분석해보면 절반 이상이 검찰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고위층에 따르면 수사 네.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과연 이걸 단독으로 달고 낼 수 있는 문제냐. 그런 부분들에서 성찰이 필요해 보이죠, 사실은. 예. 특히 이제 법조 기자들, 검찰이 흘리는 소스, 검찰 발 기사들, 이걸 거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거부해서 눈밖에 난다면 다시는 수사 관련된 정보를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이 주는 소스나 이런 게 계속 살아있는 그런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단독, 뭐 속보 이런 걸 예. 달고 나가기 좋고, 품을 좀 덜 들이면서 예. 빛날 수 있는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언론이 관행처럼 해왔는데 이런 점들은 고쳐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반응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고위 전략회의, 뭐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돼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 입장도 있는데요. 조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 발표에 대해서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 입장은 상반되어 있는데요. 한국당은 너무 늦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 규정이다라면서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예. 여야 반응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의원들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오늘 수보회에서 대통령이 사과한 거 아닙니까? 예, 유감을 표명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또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나왔나요? 아직 뭐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요. 예. 뭐 지금 뭐 한편에서는 지금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차기 장관 내정서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김호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함한평에 오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조국 장관의 두 번째 검찰개혁안.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조국 장관이 오후에 사의 표명하기 전에 오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안 내용을 보면 검찰 특수부라는 이름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예.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 대구, 광주, 그러니까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가 되는데요. 이름이 특수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예, 특수부 역사를 봤더니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후에 그러니까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특수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포괄적이죠.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는데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 뭐 대구, 광주의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시행일인 내일을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수사는 계속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정관 예우도 금지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본인이 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발표하고 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됐었는데 조사 중간에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 받는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정격 사퇴 소식이 보도된 오후 2시 이후에 조사 중단을 검찰에 요청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받아들여서 오후 3시 15분쯤 귀가 조치됐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바로 귀가를 했는데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께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꼼꼼히 마치고 밤늦게 귀가를 했었는데 오늘 조서 열람 없이 바로 귀가한 것으로 봤을 때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에 심적 동의가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부르겠네요, 그러면? 네. 뭐 조사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요. 더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뭐 한 달 전부터 나왔죠. 예.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정 교수가 구속될 만한 그런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이유가 됐든 검찰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좀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도 좀 일찍 조사가 끝났고 아직까지는 조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가짜뉴스가 있던 것 같은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가 오늘 입장을 내놨어요. 악의적 허위 사실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이 조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에 탑승한 2명의 항해사 중 1명이다. 1등 항해사 A씨가 이 처남 정씨 회사에서 세월호로 옮기자마자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런 글이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았거든요. 네, 법무부가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확인했고요. 이게 참사 직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조사받으러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말짱한 모습으로 해경에 연행되는 정모 씨라고 적은 SNS 글도 유포가 됐었는데 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법무부가 확인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이걸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바로 수사에 착수한 그런 모습인데요. 예. 예, 한겨레 본사가 있는 서울 공덕동을 관할로 하는 서울 서부지검에 이게 고소가 됐는데 형사 4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바로 곧바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의 일인데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시민분들이나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네. 이게 바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이토 1왕 즉위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아마 아베 총리와도 만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좀 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23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해요. 예. 네, 만나긴 만나는데 이때는 좀 각국 대표단이 다 참석하는 만큼 내밀한 얘기를 못 나누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따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총리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갈등의 전환점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과거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강제징용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전환점이 될까?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베 총리의 말하는 것 봐도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강경한 거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1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태풍 피해 위로하고 조금 그래도 관계를 네. 개선하려는 그런 양측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한일 갈등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사실 2005년도에 아베 신조 총리가 방한했을 때 그때는 의원신문이었죠. 그때 아베 의원하고 같이 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눈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총리가 언론인 시절에 일본 특파원도 했고 하면서 일본에서 잘 안다. 그래서 예.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국감이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걸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바로 이 명재권 부장판사죠.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 이런 게 좀 집중이 됐는데요. 예.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명재권 판사가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에 있어 단순히 법관의 재량권,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70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구속의 사유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명재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게 법률 위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하나 사안할 때마다 이렇게 재판장을 국감에 부르면 네. 재판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민주당의 반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뭐 명재권 부장판사의 국감 증인 채택 이런 문제는 재판 개입이자 상권 분립 침해다. 예. 이렇게 부장판사를 증인 채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말을 좀 전해드리면요. 영장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해서 국회가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하려는 시도가 너무도 참담하다. 국회의 권능과 직위 직무를 이용해 지급 진행 중인 사건, 기소된 사건, 뭐 행해지는 영장에 대한 심판을 의사 진행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다는 건 결단코 반대라고 예.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뭐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다만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에서 국회에서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야 입장에 따라서 판사를 계속 국감에 네.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TMI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저는 2부 인터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태의 변과 함께 조국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도 여의도도 논란 반응입니다. 대통령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여야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자, 조국 장관 사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내정 때부터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자녀의 입시 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의 이제 투기 의혹,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의혹, 사학 비리 등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발생이 있었고 그 내용이 지금 검찰 수사로 또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적인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은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언제 사퇴를 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고 생각보다는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밝혔습니다. 사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대통령 사과 하신 부분은 충분히 또 저희가 수용할 부분이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해온 일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수고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제 조국 장관은 오히려 좀 미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국민들과 좀 동떨어진 감정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게 한 달짜리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신 거거든요. 예.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빠져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부족한 사과였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예.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라, 뭐 이런 표현을 예. 하신 건데, 저는 조국 장관의 문제를 열심히 언론들이 취재하고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 듯한 표현을 쓰신 것이 굉장히 좀 또 그 이후에 뭐 언론개혁이라는 어떤 새로운 화두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얘기하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의 평가는 배제하고요. 그러면은 의원님은 이번 조국 장관 전국에서 언론이 보도한 거에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과 언론의 어떤 유착들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여당 쪽에서 많이 제기를 했지만, 예. 언론에서, 당연히 그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열심히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 그게 뭐 검찰이 취재원이 됐건, 또 검찰이 아닌 곳에서 취재를 했건 간에 언론의 본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라면 예. 그것은 결국은 검찰과 언론이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런 것을 언론 한 곳에만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거 그러면 그 조국 장관이 한 달 정도 장관직을 수행했는데 검찰 개혁안을 몇 가지 내놨지 않습니까? 그 예.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여러 차례의 검찰 개혁안들이 나왔고 예. 뭐 꽤 숫자는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예. 기존에 검찰이 발표했던 것을 재탕하거나 또 뭐 기존의 공약들을 되풀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표는 됐지만 항상 언급은 되지만 결국 검찰이 이것을 실천하느냐 마느냐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발표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것을 얼마나 실천할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게 이제 대통령과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켜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는데 네. 일단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 검경, 수사, 조동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수처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월 말 본회의에 올리자 이런 얘기가 옆구리에 있던데 바른미래당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4월 달에 그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이제 합의를 할 때는 예. 선거법 표결 이후에 검찰 개혁 법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선거법도 굉장히 정치 개혁을 위해서 중요한 법인데 예. 이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통과시킨 그 결과를 보고 검찰 개혁법도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순서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또 민주당이 이 조국 사태를 만들어 놓고는 이 조국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개혁법부터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앞선 합의를 깨려고 하는 이것은 저는 결국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흑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이 부분에서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합의 정신 그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원래 하기로 했던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검경수 사건 조정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바른미래당 결론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수처 법안을 2개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아니고 하나는 바른미래당 아닌데요. 그 한국당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법적으로 잘 담은 게 저희 바른미래당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국회를 동의를 받도록 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하고 그 공수처장이 또 안에 있는 수사를 하시는 검사나 수사 인력들을 선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뽑을 수 있게 인사 권한을 주도록 해서 완전히 공수처의 독립 보장하는 안으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당이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안으로 같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검찰의 또 입장을 들어보고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바른미래당 안 공수처도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반대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당이 더 많은 장치를 두자고 한다면 충분히 그거는 여러 당이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수처가 누더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검찰에서 보듯이 정치 검찰로서 독립성을 잃어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 개혁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 공수처를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여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시에 조국 장관 사의 입장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여당 청와대도 조금 놀랐다 이런 반응이던데, 입장 발표 전에 당과 조율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들 많이 놀라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도 모르셨어요? 예, 전혀 몰랐죠. 제가 엊그제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장관하고요? 예. 그때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국 장관이 많이 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내시라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청와대 정무수석도 본인이 판단한 거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 대변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디 언론에서
이해찬 대표가 건의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기사입니까? 지금 상황이 검찰 개혁을 빨리 하여튼 아주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강한 때이고 또 그를 자임하고 검찰 개혁에서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나섰고 대통령이 또 그 역할을 맡긴 조국 장관인데 예. 그것을 뭐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나 등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누가 이렇게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예. 네, 오로지 조국 장관이 고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예. 본인의 그런 거취 문제로 어쨌든 정치권이 엄청 시끄러웠고 예. 또 대통령과 정부 쪽에 오늘 본인이 사인의 변에서도 밝혔듯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엄청난 부담과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을 것은 능히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몇 자국의 발자국이라도 몇 발자국이라도 좀 내디뎌야 되겠다. 그동안 말로만 검찰 개혁했지 사실은 말로만 무성하게 논의하다가 표류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안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묵어있는 숙제를 일거에 큰 걸음으로 내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저는 높이 평가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잘못 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 여러 논란이 있게 된 거는 물론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야기하고 증폭시키고 이런 것을 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이런 책임에 또 다시 정쟁이 소용돌이로 이를 삼고자 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일부 야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예. 조국 장관이 뭐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물러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야당도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파트너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정쟁거리로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정국에 있어서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조국 장관을 활용했는데 사퇴하니까 이제는 또 다른 정쟁의 도구로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평가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이제 대검찰청과 대검과 협조하에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욕심껏 생각을 하면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안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를 수용하는 검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검찰 중에서도 특히 특수부, 특히 오남용의 폐해가 있고 과다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 폐지를 했고요. 또 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 보장적 조치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간 조사받는 걸 제한했다든가.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또는 심야 조사를 한다는 걸 제한한다든가 또는 부당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먼지털이식 뒷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또는 장시간 또는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수사권에 오남용이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을 법 제도를 통해서 제동을 걸고 이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의 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감한 용기 부족으로 못해왔던 것을 이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예. 이에 대한 화답으로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는 공수처를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뭐 내려와야 되냐, 여기에는 뭐 국민들이 찬반으로 갈리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당위성을. 네네. 지금 당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특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특위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보통 검찰 개혁을 한다, 사법 개혁을 한다 그러면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예. 또는 논란만 벌이다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도 점검하고 그를 뒷감당하는 법제도로 뒷받침하는 걸 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검찰 개혁을 위한 완결이 아니고 이제 출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검찰 수사의 문화나 또는 여러 가지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에 저희 당의 예. 검찰개혁특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예. 발굴하고 또 제도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난 석 달여의 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의도 안팎에서 장관과 총장이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요. 예. 어쨌든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한 건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고 특히 야당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정쟁을 삼아서 증폭시키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내고 아니면 말고식의 여러 가지 폭로 등이 작용을 해서 정치권에 이러한 것들이 더 혼란스러웠고 이것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고요. 저는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다든가 과다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든가 이런 여지가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그 거치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방점은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거 패스트트랙해서 본회의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은요. 예. 그게 대통령의 권한 앞잡이로서 야당 탄압에 도구로 쓰인다라는 점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판사나 검사 또는 경찰 고위직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시 비리 또 비리 척결해야 된다는 대의 명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예. 국민들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우려하는 야당 탄압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도 야당이 비토를 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게끔 장치를 만들고 그런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제시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그런 보완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본질적인 공수처 법안의 통과를 막는다고 한다면 저는 살아있는 권력 또는 이런 정치권에 대한 예. 항시 비리나 척결을 하고자 하는 공수처를 막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구린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야당 탄압을 걱정하는데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축구 이야기 해보죠.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인 남북한 경기가 내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우리 측 취재진과 응원단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았고 생중계도 사실상 무산돼 취재, 응원, 중계가 없는 깜깜이 경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북한 김일성 경기장에서 남북한 유소년 축구 경기를 중계하셨던 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한준희 축구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평양 다녀오셨죠? 네네네. 예. 평양 원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지난해는? 원정 분위기는 역시 뭐 입추의 여지 없이 관중들이 들어차고요. 예. 가장 이제 다른 경기장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물론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한 어떤 조직적인 응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북한의 특히 김일성 경기장의 경우에는 전체 관중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아주 조직적인 응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관중들이 하나의 목소리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응원하는 일은 다른 경기장에서는 쉽사리 찾아보기는 어려운 일인데 또 북한의 경기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김일성 경기장의 수용 인원도 꽤 되죠? 수용 인원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5만여 정도로 일단 추산이 되고요. 예. 하지만 뭐 정말 이 경기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중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 수용 인원 자체는 5만여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지금 뭐 깜깜이 경기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북한 관중석은 꽉 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100% 꽉 찬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 선수들 휴대폰 당연하고 책도 못 갖고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갈 적에도요.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통일부 쪽에서 일단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없었고 사실상 뭐 휴대폰을 가지고 가도 휴대전화를 실제로 뭐 쓸 수 있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휴대폰은 안 갖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자 8팀, 여자 2팀이 참여하는 대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일정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또 빡빡하게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은 아예 가져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에는 일부 기자들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허용이 됐습니다만 올해 뭐 우리 선수들의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예, 선수는 물론이고 지금 뭐 취재진도 못 가는 실정인데 그 월드컵인데 중계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리 특히 축구팬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시아 월드컵 예선 2차 예선의 경우에는 중계권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 여부를 해당 경기를 개최하는 축구협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북한의 조선축구협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조선축구협회와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차 예선이 되거나 월드컵 본선이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다만 2차 예선까지는 중계권이라든가 모든 재반 권한을 해당 국가의 축구협회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차 예선이니까. 예. 네네네. 생중계는 지금 무산이 된 것 같고요. 녹화 중계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녹화 중계 가능성은 이제 내일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지난달에 레바논과 또 2차 예선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경기를 치렀는데 그 당시에도 라이브 중계는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다음 날 약간은 편집된 분량으로서 그 경기가 지금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의 경기도 라이브 중계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영상이 추후에라도 뭐 편집된 형태로라도 올라올 것인가 이거는 역시 또 여부를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상황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까? 뭐 골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럴 때도? 골이 들어간 상황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전체 2차 예선 월드컵 예선 경기들을 문자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문자 중계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예. 선수가 교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골 같은 상황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뭐 경고나 퇴장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만 문자 중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AFC에서 문자 중계를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사항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내용을 문자 중계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아까 해설위원 이야기처럼 5만 명이 꽉 들어차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응원한다. 우리 응원단이 한 명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기도 하겠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엄청난 함성과 더불어서 이제 응원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분명히 부담을 어느 정도는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중학생들이 가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2017년에는 우리나라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또 역시 월드컵 진출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양에 가서 같은 곳에서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것을 잘 극복해냈었고 작년에 갔던 유소년 선수들의 경우에도 뭐 힘들긴 했지만은 경기 자체를 아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경험치라면은 충분히 어떤 그런 여러와 같은 상대의 응원에서도 오히려 또 우리도 정신력을 발휘해서 잘 싸우고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라운드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라운드는 알려진 대로 일단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는 예, 그렇죠. 인조잔디는 아무래도 천연잔디에 비해서는 선수들의 어떤 신체의 부담을 좀 더 주고 예. 특히 이제 턴 동작, 도는 동작을 할 때는 미끄러진다든가 좀 무리를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인조잔디에 있어서도 벤투 감독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뭐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조잔디에 적합한 축구화를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아마 현지 경기장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잠깐의 어떤 훈련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서 예. 잔디의 상태를 우리 선수들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조잔디가 분명히 천연잔디에 비해서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적응에 어려움을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 경기를 못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또한 저의 바람입니다. 부상 위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도는 동작할 때가 일단 좀 가장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발목이나 무릎에는 천연잔디에 비해서는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함에 있어서 예.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심판 문제는 없겠죠? 심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북측의 심판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AFC에서 이제 정해진 심판이 하는 것인데 다만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장에 어떤 가득 들어선 관중들의 여러와 같은 또 응원이 이루어진다면 예. 심판이 약간의 어떤 심리적 부담감 속에서 비슷한 장면에서 뭔가 좀 북한에게 좀 유리한 예. 판정을 내릴 수도 있는 뭔가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상황의 문제는 다소간 우려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판 문제 같은 것을 미리부터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분위기에 또 압도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예. 지금 김일성 경기장에서 최근 북한이 몇 년 동안 패배가 없다고 하는데 북한 팀의 전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북한 팀과 우리의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전력이 한 수 위에 있고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처럼 유럽에서 격찬받는 선수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기본적인 액면가 전력은 분명히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만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현지 관중들의 열렬한 또 응원 속에서 북한 선수들이 상당히 정신력을 높이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북한 선수들도 몇 명은 있는데 잘 알려진 한광성 선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일관 선수라든가 김금철 선수 또 수비수인 장국철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했을 적에 우리에게는 다소간 좀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전체적인 전력에 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북한의 전력을 경시한다든가 해서는 또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경기가 될 것입니다. 예. 그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의 지금 축구계의 위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거 알겠죠? 관중들은 알 수 없을 테고. 네, 북한 관중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지니고 있으리라고는
뭐 시상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북한의 축구 선수들의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모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선수들도 분명히 어떤 유럽 축구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우리 대표팀에 대한 비디오 분석 같은 거를 시행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던 우리의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 뭐 이러한 선수들의 위력은 북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을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수들이 역시 좀 생소한 환경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인조잔디에 대한 적응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액면가의 전력차로 미루어 보건대는 우리가 그래도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물론 경기 자체는 상당히 북한의 어떤 정신력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노련미와 경험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 역시도 정신력을 상당히 높인 상태에서 내일 경기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지역 예선 보면 뭐 강팀으로 분류되는 뭐 호주나 이란, 일본 이런 팀을 제외하면 우리랑 붙을 때 다 이제 잠그는 그런 전술을 쓰더라고요. 수비 측에서. 북한도 그런 전술을 갖고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도 전체적으로는 우리보다는 역시 수비를 하는 시간이 약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하지만 북한의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내려서서 정말 스리랑카처럼 우리에게 많은 공격을 허용하고 할 그런 또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는 북한 선수들도 분명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올라오면서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압박을 강렬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의 압박을 잘 풀어내기만 한다면 북한의 뒷공간을 우리가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90분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수비적으로 조금 내려앉으면서 역시 정일관 선수의 스피드와 킥 능력을 활용한 역습에 조금 더 주력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선수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단신 선수들이 조금 있으니까 김신욱의 활용법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신욱 선수가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이제 조금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스리랑카전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었는데요. 예. 저는 김신욱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이른바 플랜 A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예. 지금 바로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 선수들과 비교해봐도 김신욱 선수는 역시 신체 조건에서 월등한 신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 한 경기가 후반부로 갔을 때 한 70분 뭐 이 정도에서 김신욱 선수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면서 투입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김신욱 선수의 소기의 효과를 북한전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북한전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니까. 그런데 다음 달인가요? 우리 브라질하고 경기가 예정돼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는 북한 못지않게 중요한 상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레바논과의 원정 월드컵 2차 예선 경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브라질도 중동 지역에 와서 또 경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도 어차피 중동으로 날아가고 브라질도 또 중동으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 두 축구협회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서 어허. 우리와 브라질이 이제 한 차례 또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브라질 같은 팀과의 평가전이라면 우리는 뭐 언제든 대환영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강팀하고 계속 붙어봐야 우리 실력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브라질전도 아마 재밌게 우리가 지켜볼 것 같은데, 당연히 브라질전은 중계가 되겠죠? 그거는 다음 이제 레바논전, 그리고 레바논과의 2차 예선 경기부터 브라질과의 평가전까지는 틀림없이 중계가 될 예.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손흥민 선수 네네.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냐? 대표팀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이제 체력적으로 무리스러운 기용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역으로 하지만 이것을 이제 벤투 감독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 역시 손흥민 선수는 우리 팀의 전체적인 전술에 있어서의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약팀과의 경기라 할지라도 손흥민 선수를 선발 라인에서부터 아예 빼고 경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스리랑카도 역시 우리의 월드컵 2차 예선 상대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또 조금은 무리스러운 가운데 기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스리랑카전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비교적 일찍 교체해서 좀 쉬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손흥민 선수를 스리랑카전에서 좀 교체해서 쉬도록 한 시간을 준 것이 이번 북한전에는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는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본부장과 함께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영의 이동영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엔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지지율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장관은 전격 사의를 표했죠. 조국 종국 속 요동치는 지지율과 앞으로 전망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 장관 사퇴 결심은 어제 했다. 당청정 회의 이후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금시초문이네요. 예. 예. 그런데 또 다른 많은 또 매체에서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이것 때문에 결심을 굳힌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 지지율이 빠진 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예. 사실상 쭉 돌아보면 9월 3주차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10월 2주차, 지난주가 10월 2주차였으니까 3주 동안 빠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일간 집계 아닙니까? 일간으로 보면 9월 3주차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한 조사일 기준 한 10여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국정 지지율 기준으로 한 40% 선, 그러니까 물론 주중 집계는 41%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중도층에서 상당히 크게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중 집계로도 중도층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서 30%대 초반, 부정평가는 거의 60%대 육박을 했는데 좀 아픈 부분들이 이 빠진 것들이 이렇게 단순히 몇 퍼센트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2, 3주 동안 지속적으로 빠져서 한 10%포인트 정도가 빠졌거든요. 예. 이건 상당히 큰 전체 유권자를 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론 흐름들에 대해서 아마 조국 장관이 상당히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예. 본인도 오늘 사태의 변해서 가족 문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통령한테 부담. 예, 대통령한테 부담, 정부에 대한 부담 자체가 기본적으로 총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른바 이제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어떤 총선을 그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조국 사퇴를 외쳤습니다만 속마음은 조금 더 이 전국을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변화를 봤을 때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또 그 메시지에 대한 공감을 얻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기보다는 금방 이제 조국 정국도 마찬가지고
5월 2주차에 기억나시죠? 227 전당대회 이후에 227인가 228인가요?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히 패스트트랙 전국까지 장애투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의 리더십이 선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결렬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 이 부분들이 교착 국면을 접어들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 시기 결절점마다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인사 문제, 요번처럼 그런 부분도 겹쳐 있었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 자체가 대부분의 본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국 정국 자체가 상당히 컸죠. 6개월밖에 안 남았었기 때문에 선거 때. 아무래도 계속 끌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 방금 그러면 권순정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반사 이익으로 지지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지율은 탄탄하게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른바 컨벤션 효과처럼 잘 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정국을 한 2, 3개월 거치는 과정 속에서 보수층의 정치적 활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냐면은 조사에 사실 성연령 지역만 일정한 비율로 그 인구 비례대로 통제를 하지 이념 성향은 통제를 안 합니다. 그 시기마다 이념 성향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국 정국을 거치는 동안 보수층의 조사 참여율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어떤 광화문 집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전과는 달리 조국 정국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보수층의 정치적인 활성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자유한국당에 지금도 한 30% 중반을 올랐지만은 이후에도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쉽게 보수층이 활성화된 정치 참여 어떤 의사표현 이 자체가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정당 지지도부터 살펴보죠 하나하나. 네. 요번에 오늘 발표가 됐죠. 만약에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이 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35.3%이고요.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국당이 34.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9%포인트 차이죠.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격차가 좁은 겁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는 5월 2주차에 약 4.4%포인트였고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도층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33.8%, 민주당이 28.5%, 무려 5.3%포인트, 물론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기존의 중도층에서의 구도를 봤을 때 상당히 큰 격차인데요. 한국당이 앞섰고 일간으로 보더라도 지난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날 조사가 없었고 목금 3일 동안 전부 다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우세했고 금요일까지 조금 더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금요일 일간 집계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을 34.7% 대 33.0%로 앞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도층의 변화라든지 금요일날 일간 변화 이런 부분들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지난주까지는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7일과 8일, 10일과 11일 나흘간 조사를 했고요. YTN 의뢰로 전국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보수는 자유한국당으로 진보는 민주당으로 결집한세가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렇게 0.9%포인트 차로 좁힌 거는 결국은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넘어갔다. 자유한국당 쪽으로. 예, 맞습니다. 넘어갔고 그 원인은 참 여러 가지 많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중도층을 비롯해서 보수층 그리고 진보층 일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핵심 인연 결집도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당에서 보수층에서 지지율 정도 민주당의 진보층에서 지지율 정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를 하면은 양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인연 그 결집도에 있어서 민주당의 부분들이나 국정 부분들이 상당히 지난주에 이완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유권자층에서 이탈하는 양상들이 지난주에 나타났다는 것인데 거의 기본적인 요인은
한 2-3개월 정도 조국 정국 이어지면서 특히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추석 연휴 갔다 온 다음에 그게 16일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국 장관에 대한 인식들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살펴봅시다. 네. 국정수행 평가는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41.4%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9대 대선에서 41% 정도가 나왔죠.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부정평가는 56.1%가 나와서 약 한 15%, 14.7% 정도로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바뀌고요. 이 격차는 가장 큰 격차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중도층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근데 지난주에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KBS 김경록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른 한겨레 보도. 네. 이런 것들은 영향을 안 미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주중직구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 이틀간의 주중집계가 42.5%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 후반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기 때문에 41.1%가 주간 집계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KBS 인터뷰의 검찰 유출에 대한 의혹 제기라든지, 그리고 한겨레가 얘기했었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전부 주 후반에 나왔거나 주 후반까지 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요인 자체가 숫자로 보면은 크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KBS 이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을 때 강하게 KBS 기자들이 반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 수사를 덮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제기도 상당히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윤석열 접대 의혹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억나시죠? 최동욱 총장. 그 최동욱 총장의 찍어내기 프레임도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보도는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예,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나왔지만 조사 시간을 고려를 하면은 반영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KBS 기자의 강한 반발이라든지 최동욱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일부 미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0.9%로 좁혀졌는데 오늘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중 집계? 목요일 날 발표하죠. 그렇죠. 이제 주중 집계는 잠정 집계인데 수요일까지 조사를 해서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퇴를 밝혔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론의 흐름. 일단은 오늘 사퇴 성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한테 어떤 미안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과는 별개로 세 번째로는 딱 한 문장으로 끝났지만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론이라는 것이 힘의 역관계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동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도층의 이탈도 얘기됐지만은 그 이탈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켜켜이 쌓였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조국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부 여당, 그거는 이제 진보층과 중도층 일부도 포함한다고 봐요. 이제 이분들에게 있어서 일정 정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 많이 강화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성명서라든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도 이쪽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나오는데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하게 얘기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물려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결집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이념 성향이 뚜렷한 분을 결집할 테고. 네. 중도층. 진보층. 중도층도 사실은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독자적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보적인 중도층, 보수적인 중도층은 저는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냥 공평하게 얘기를 해서 20대 20으로 본다면 한 20% 정도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정부 여당의 개혁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힘을 몰아주는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를 보면은 강하게 반대하는 층이 있고 주변 약하게 반대하는 떨어져 나갔지만 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이 어쨌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간 지지율을 붙잡고 싶을 텐데. 네.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요. 정당별 호감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비호감 62%. 네. 상당히 높습니다. 여전히 비호감이 높다. 네,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항상 비슷해요. 비호감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는 한국당이 무려 62%가 나왔어요. 반면 민주당은 이제 47%이고. 비호감.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조국 정국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른 이유에 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정국이라든지 여타의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교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사익의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국 정국이지만 정작 공정과 정의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가치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이 담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바로 이 부분들이 한국갤럽의 한국당 62%의 비호감으로 상당히 좀 서로 결이 닿아 있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예. 비슷한 얘기를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들 상당수가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이지 한국당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조국 정국 이후로도 중도층이 한국당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국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무당층이 계속 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보수 통합과 보수 혁신이 필요하다. 앞에 했던 이야기는 뭐 저도 동감하고 권순정 본부장도 동감할 텐데 뒤쪽에 보수 통합과 보수 혁신하면 총선에 승리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학적으로 1+1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청년들이 일부 물론 그 일부의 사람들은 그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어떤 사태를 겪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쪽으로 한국당의 이제 정강 정책이라든지 가치를 새롭게 정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1+1은 2가 되는 보수 통합, 공학적인 통합 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당의 지지층을 지금처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갤럽 조사 개요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네. 갤럽 조사는 갤럽 조사는 지난주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응답률은 17%였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예. 하나 더 봅시다. 네.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지금 참석하기로 했는데. 네. 요 조사도 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반일 감정이라든지 그 길에 대한 어떤 지향성들이 그 일본 경제보복 전국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확대가 되었긴 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정부 전체적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이 좀 높습니다. 48.9%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고요. 35.7%가
부정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가 이제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 여론들은 이제 가서 전체적으로 좀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상층부 단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세부적으로 봐도 뭐 지역이라든지 세대, 이념 성향,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좀 이렇게 가서 상층부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가는 게 맞다. 그런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일본이 당연히 먼저 촉발시킨 일이고 잘못했지만 네.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기식 참석해서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달라 이런 목소리 같은데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경제 문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보합이 되겠네요. 네, 한일 관계 개선이 되고 장비, 소재, 부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제 매개로 해서 뭐 어떻게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간에 이 부분들 같은 계속 정부는 끌고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결부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층부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된 어떤 서로 화해의 어떤 그 조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 길의 어떤 준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조국 장관 임명되기 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우리가 친일 프레임에 빠졌다 그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7월 말까지였고 예. 조국 전국에 들어오기 전에가 바로 일본 경제 보복 전국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끊임없이 건너박치는 그런 네. 상황이었잖아요. 끊임없이는 아니고 한 20%대 중후반까지 예. 떨어진 상황이었죠. 예.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친일 프레임은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총선이 예.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예. 6개월은 상당히 멉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 공천 문제도 당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예. 어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개혁적인 이슈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 이 문제도 계속 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 조국 정부 지나면 이런 부분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천 문제 그리고 강하게 정부 유권의 드라이브 걸 개혁 문제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정부의 대처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